안녕하십니까. 역사 바로 오기 시리즈의 한 장이라 할 수 있는 대한제국은 고종을 위한 나라였다 하는 주제 속에 세부진실을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로 대한제국에서는 정부는 그 운영조차 힘들 정도로 돈이 부족했고, 그 반면에 고종의 개인금고는 차고 넘쳤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대한제국에서 첫째, 부패의 몸통이 황제 고종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 황제의 전횡을 제거하는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국가가 바로 설 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제국 사람 누구도 황실개혁을 위해서 손댈 수 없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종 황실이 조성한 자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고종의 국내부에서 자금 사용 용처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부 고유의 업무인 왕릉이나 궁실의 신축, 보수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국내부 산하기관의 운영과 사업비로 사용했고, 셋째는 황실의 운영을 위한 소비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종은 별고라는 사금고를 갖고 거기에 자금을 비축해두고 있었는데, 자신만이 아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비자금을 모아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 황실에서 왕릉 관리는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되어야 했던 사유가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궁궐, 궁실의 신축과 보수를 위해서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많은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그 궁이 경운궁, 즉 현재의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의 건축과 재건에 많은 비용이 소모됐습니다. 덕수궁은 아관 파천 이후에 고종이 다른 궁궐을 마다하고 거처로 삼은 이래 여러 차례 보수와 개축을 거듭했습니다. 그 때문에 대원군에 의한 경복궁 중건과 비슷한 정도의 재원이 소요됐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원군 집권기에 경복궁 중건 재원 때문에 나라 재정이 탕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종 당시에는 쓸만한 궁궐이 경복궁, 창덕궁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그 궁전들은 비워두고 유사시에 자신의 대피처가 될 수 있다고 본 외국 공사관들과 가까운 덕수궁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을 고집했습니다. 아관 파천에서 황공한 궁이 경복궁도 창덕궁도 아닌 바로 덕수궁이었고, 그 덕수궁의 개축 그리고 화재가 났었는데 화재로 인한 보수돈을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고종실록에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많은 상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단순히 역적 처벌만을 주장하지 않은 하나의 상소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그런 지경에 처한 원인을 예리하게 지적한 상소가 하나 있었는데, 윤치호가 쓴 것입니다. 그 일부 내용을 보면 궁궐 건축에 낭비한 일 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인용해보면, 궁실을 꾸미는 데 힘쓰게 되니 토목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니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어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 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이속만을 추구하니 가렴주구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고는 고갈되었으며 악화가 함부로 주저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궁실을 꾸미는 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 개인 창고는 넘치고 국고는 고갈되는 현실도 언급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개인 창고들은 고종 측근의 것들도 많았겠으나 가장 풍성한 개인 창고는 고종의 별고였을 겁니다. 내장원은 1896년만 해도 정부와 국내부로 그 자금을 이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공적 용도로 나가는 자금은 크게 줄고 황제나 여러 궁방에 상납한 자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내장원이 직접 사용하는 자금의 용도는 첫째, 제사, 연회 등의 의례비, 두 번째, 직원급여, 사무비 등 행정비, 세 번째, 둔토, 역토의 관리와 그 도조 징수 비용, 네 번째, 인삼 전매 등을 위한 사업비, 다섯째, 건물 구입비, 그리고 구휼이나 유학생 학비 보조를 위한 하사금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휼이나 하사금도 있다고 했는데 지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미한 금액입니다. 빈민구제, 유학생 파견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데 그것을 황제가 하는 것으로 해서 고종이 백성을 위하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황제다라는 표시를 하는데 황실 자금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부는 관리들에게 급여 지급할 자금도 모자란 현실에서 고종은 넘치는 돈을 자신의 인자함을 과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색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지는 적은 금액으로 했다는 겁니다. 내정원은 생산적 목적으로 투자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철도 건설에도 투자를 했는데 철도 건설 같은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일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닌 황실이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국영도 아니고 일반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가 투자한 개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종의 황실은 1898년에 직접 투자를 해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해서 전기 공급과 전차 부설 그리고 전차 영업을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고종의 개인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기술자들과 합작한 회사였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국영이나 국영기업이 아니고 개인인 황실에 특허를 주었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 체계는 제대로 있었는지 그런 것이 역사에 언급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부 산하에 있던 철도원이 하려고 했던 사업 대상이 있는데 경의선과 경원선이었습니다. 경의선은 프랑스가 사업권을 땄다가 포기한 노선이었습니다. 철도원이 실제 건설에 착수를 했는데 그 구간은 경의선 중에서 한성에서 개성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술 부족 때문에 완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대략 1970년 중반부터 대한제국 시기의 근대화를 광무개혁이라고 해서 당시에 근대화 개혁이 있었다고 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즉 개혁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개혁의 허구성이 드러납니다. 근대적 인프라 건설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국가재정에서는 농상공부에 배정된 예산이 1904년의 경우에 0.4%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가재정에서 인프라 투자하기는 불가능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광무개혁을 찬양하는 측에서도 개혁은 국내부의 주도로 되었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부가 국가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부나 내장원이 철도원, 서북철도국, 통신원 등의 인프라 관련 기관들에게 투자한 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장원의 지출 내역을 보면 1904년의 경우에 내입이란 항목으로 206만 원, 전체 지출의 47%가 그쪽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이 국내부로 들어가서 일부 용처에 인프라 투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03년과 그 이전에는 내장원의 총지출이 최대 31만 여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경직선 경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인프라에 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 역사넷에 보면 광무개혁의 실제 개혁이 진행된 시기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황공한 1897년 2월부터 1903년까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장원의 지출이 1903년까지 미미했다는 사실은 광무개혁이 실질상 근대화 인프라에 의미 있는 투자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무개혁이라는 것은 과장된 역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황실은 군부의 병기 구입에 돈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개인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상환부로서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방비가 부족했고 황제는 그것을 위해서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참으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제국기의 내장원은 정부로부터 빼앗은 각종 재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서 필요 경비를 지출한 나머지를 수시로 황제에게 상납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는
황제 개인의 사설 창고와 같은 것이었다고 한국경제사는 쓰고 있습니다. 진실과 별로 어긋나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왕실의 생활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이 각종 생활 자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시중에 설치한 분실을 말합니다. 조선 통감부 시기인 1907년에 폐지됐는데 그 직전에 1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통감부의 궁중개혁에 의해서 폐지된 것입니다. 그 궁방 중에서 궁중에 식재료를 공급한 곳이 명례궁이라고 있었습니다. 명례궁은 민비 생전에는 고종 부부가 하사한 당 오전을 주요 수입원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국왕 부부가 황실에 먹고 마시는 용도를 위해서 당 오전이라는 국가화폐를 주조해서 사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 오전은 1894년 가보개혁으로 주조가 중단됐고 따라서 명례궁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가 대한제국이 되면서 조금씩 회복됐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의 명례궁에는 전왕국에서 발행한 백동화가 꾸준히 공급됐습니다. 그 명례궁의 지출 내용의 압도적인 항목이 식재료였습니다. 고종의 황실은 어떤 식재료를 얼마나 소요했기 때문에 식재료 구매를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야 할 정도가 됐을까? 황실에서는 황제와 그 가족 그리고 황실 업무 종사자들의 식비와 함께 제사와 연회 등의 많은 식재료가 소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 연회용으로 소비된 것을 보면 첫째, 죽은 민비의 혼전에 올리는 상식과 다례가 잦았다고 합니다. 둘째는 황제에게 올리는 진어상과 그에 부수하는 사찬도 잦았다고 합니다. 1902년에 50세가 된 고종이 기로소에 들어가서 노인 행세를 하고 수시로 진수성찬을 올리게 했습니다. 참고로 기로소라는 기관은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예우를 위해서 설치한 관서인데 그 자격이 70세 이상의 문신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세가 된 고종이 규정에 정한 자격보다 20년이나 이른 나이로 숟가락을 올린 것입니다. 1903년에는 고종의 즉위 40주년이 되는 해여서 정부가 성대한 연례를 준비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1900년에 대한제국 황실은 유럽식 관습을 많이 도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식생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05년 8월부터 1년여 기간을 황실에 근무했던 독일인 여성 엠마 크레벨은 자신의 경험을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용하면 황궁의 식사예절은 유럽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공식 만찬에서는 현대식으로 장식된 식탁 위에 엄선된 프랑스 요리가 오른다. 여기까지 인용입니다. 왕궁의 서양식 식사 매너는 엠마 크레벨 이전에 오랫동안 고종의 사생활을 보좌한 프랑스인 손탁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실에는 그런 연회를 위해서 와인, 샴페인, 캐비어, 바닷가재 이런 국내에서 나지 않아서 수입을 해야만 했던 고급 식재료들도 많았을 겁니다. 고종은 별고라는 창고를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별고는 황제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고였습니다. 별고의 주요 수입원은 매관매직과 백동화의 주조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내장원이 황제에게 상납한 자금도 여기에서 관리했습니다. 이용익 휘하의 전왕국은 1901년에서 1904년까지 그에게 백동화를 주조해서 유통시킴으로써 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남발해서 거대한 주조 수익을 황제에게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고종은 백동화 발행액의 상당량을 명례궁을 비롯한 궁방으로 보냈고 나머지를 자신의 별고로 옮겼습니다. 엠마 크레벨의 회고에 따르면 별고에는 비상시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귀금속도 많았다고 합니다. 별고의 관리는 내장원 겸 이용익이 했습니다. 이제 남은 궁금증은 고종이 별고에 비축해 두었던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고종이 황제의 위상에 맞는 생활, 나라 사정과는 괴리된 사치스러운 생활, 혹은 품위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명례궁이 충분한 자금 원천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신의 개인 금고에 돈을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 썼을까? 1904년에 별고에서 내장원으로 이체한 돈, 즉 별고에서 내장원으로 반납한 돈이 45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해 국가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었다는 뜻인데 고종이 별고에 돈을 써야 할 용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만한 거액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황제의 용도에 필요한 돈은 이미 내장원의 돈이나 전한국의 돈으로 다 충당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지원받지 않고 자기 개인 주머니에서 지출해야 할 용처는 아주 적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용도 외에 추가적인 자금의 용도가 있었다면 아마도 정치 자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추적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고종 황실의 돈 사용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황실의 자금 조성과 함께 검토해보면 과연 황실개혁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던지 이토 히로부미의 개혁 추진이 명분이 있었던 일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실의 자금 관리가 이 정도였다면 대한제국은 황실의 기능을 축소하고 돈줄을 바로잡는 그리고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개혁만 했더라도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었을 것이라 하는 정도는 이 정도 정보만으로 판단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제국의 비유는 그 과업을 일본인이 오기 전에는 한국인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